1979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에 이서연은 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딸 수진이는 2학년, 막내 아들 민호는 5살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낡은 연탄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탄불을 갈고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건설사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38살의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재호는 늘 늦게 돌아왔습니다. 새벽 1, 2시에 귀가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현장 일이 바쁘다고 했고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여보, 밤늦게 들어와서 힘들지 않아요? 서연이 물으면 재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을 위해서니까. 서연은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늦게 들어온 재호의 작업복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나 시멘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여보, 이 냄새는 뭐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 작업복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재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현장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어. 그 사람 향수가 센가 봐. 현장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었어요. 응, 새로 들어온 격리 담당이야. 재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식탁을 치우다가 머그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립스틱을 거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붉은색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누가 왔던 걸까? 아니면 재호가 누군가와 함께 집에 들어왔던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가져온 걸까? 너무 예민한 건가? 서연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재호가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핸드백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어느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여보, 이 영수증은 뭐예요? 회사 접대였어. 혼자요? 거래처 사장님이랑. 재호의 대답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호가 샤워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낯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날씬한 체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재호는 주말에도 일이 많다며 나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막내 민호가 졸라도 재호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아빠 지금 피곤해. 예전에 다정한 아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무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라고 하기에는 애매했고 추궁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새 아이가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이혼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야. 모른 척하자. 그냥 착각일 거야. 서연은 애써 의심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서연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돌려도 방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재호는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또다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다른 여자 있어요? 재호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이상한 영수증들 다 알아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재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해요. 예전과 달라요. 일이 바빠서 그래 오해하지 마. 재호는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어둠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남편이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중순, 서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거짓말이 점점 더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가야 해.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부산이요? 응, 현장 실사가 있어. 하지만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재호가 잠든 후 서연은 그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출장 준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부산이 아닌 서울 강남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예약이었고 2인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면서 왜 서울의 레스토랑을 예약한 걸까? 직접 확인해야 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재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주말 잘 보내 일요일 저녁에 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서연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재호가 떠난 후 서연은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7시가 되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호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미정, 서연의 절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돌잔치마다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미정이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즐거운 저녁이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더니 강남에 계시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이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 재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하죠. 미정이도 있으니까. 서연은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너였어?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서연아, 미안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15년 친구를 배신하고 미안하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아, 여기서는 안 돼, 나가자. 재호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날 어떻게 봤길래 이럴 수 있어요? 서연아, 진정해. 이건 실수였어. 실수. 레스토랑 예약하고 옷 차려입고 와서 실수라고요?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서연이 다시 미정을 불렀습니다. 고개 들어봐. 내 얼굴 좀 봐.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서연아, 언제부터냐고. 6개월 전부터. 미정의 대답에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6개월. 반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친구가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남자가 없어서? 내 남편이어야 했어?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서연아, 나도 처음엔 아니었어 하지만 하지만 뭐? 사랑에 빠졌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재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요? 재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친구.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서연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그리고 와인을 재호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서연아, 재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둘 다. 서연은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제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15년 우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서연아, 나가세요.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나가요. 서연아, 제발. 재호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필이면 미정이랑? 서연아,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실수가 6개월이나 가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혹시나 하고 의심하는 내가 나빠서 자책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어. 내 친구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랑 아이들을. 아이들? 지금 아이들 생각하세요? 서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재호는 망설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자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진실을 더 파헤쳐야 한다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서연은 몰랐습니다. 더 큰 폭풍이 곧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레스토랑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레스토랑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진이나 녹음 같은 게 필요해요.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막막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양육비는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제때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혼하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할까, 참고 살까? 그날 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미정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믿을 수 있을까요? 진심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집으로 오세요. 이야기해봐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있어요.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사이예요? 6개월. 왜 미정이었어요?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시작됐어. 미정이가 이혼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게 이유가 돼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랑은 끝냈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럼 저랑은요? 서연아, 나는 너랑 아이들이 전부야. 그런데 왜 그랬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변기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재호가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재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서연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재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서연도 함께 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 새벽 5시 의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무슨 병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폐에 종양이 보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총양이요? 네. 크기가 상당합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암이라고요? 정확한 진단은 조직 검사 후에 나옵니다. 서연은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흘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3기였습니다. 전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겁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도 고려해야 하고요. 생존율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기에 5년, 생존율은 30% 정도입니다. 30%, 10명 중 3명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이미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재호가 눈을 떴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어요? 응. 미안해. 이런 몸으로.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혼하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배신자였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게 하자, 아직은. 재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남아야 할까?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아빠가 죽어간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자신은 남편을 간병할 수 있을까?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서연은 멈췄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의 진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는데 갑자기 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넌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엄마. 이혼하려던 거 알아. 엄마,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니. 그래서요? 아이들 생각해봐. 아빠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엄마가 이혼하고 떠났다고 하면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남편이 아플 때 버린 여자라고 할 거야. 하지만 저 사람이 먼저 저를 배신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마음대로 안 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독한 약물이 몸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부터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재호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서연아, 물. 재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재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재호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너한테 이럴 자격도 없는데. 조용히 해요. 힘 빼지 말고.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명 미워했습니다. 배신자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분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남기로. 재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곁에 있기로. 하지만 그것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빗줄기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의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 1월 재호의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을 만들어 시장에 납품했습니다. 이 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오전 9시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재호의 항암 치료를 돕고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재운 후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반찬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의 손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일이 많아 동상이 생겼습니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손에서 피나요. 큰아들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고 바르면 나아.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도 고통이었습니다. 재호를 돌보면서도 배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미정이랑 함께 있을 때 나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재호가 구토하는 모습을 보면 연민이 들었습니다. 배신과 분노, 연민과 사랑,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현아, 고마워. 고맙긴요. 정말이야.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곁에 있어줘서. 아이들 때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현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알아요. 미정이는 그냥 외로움이었어. 변명이 아니라.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서연은 손을 뺐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재호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체중도 15kg이나 줄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습니다. 거울 좀 가져다 줘. 어느 날 재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내 얼굴 좀 보고 싶어. 서연은 거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게 나야? 그래요. 흉측하네. 정말 흉측해. 병 때문이에요. 나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의 위로에도 재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말했습니다. 서현아, 나 죽으면 재혼해.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야. 나 같은 놈 때문에 평생 혼자 살지 마. 입 다물어요. 아이들 잘 키워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재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합병증으로 생겼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 거지? 이 사람을 미워했잖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배신자였지만 동시에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와서 서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울어. 서연아, 참지 마. 엄마, 저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미워했는데.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게 인간이야.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기적처럼 재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서연아, 재호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왜요? 나 꿈을 꿨어. 무슨 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학교 앞 카페에서.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정말 예뻤어. 그때 내가 얼마나 떨면서 말을 걸었는지. 옛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연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정말 후회해. 후회해서 뭐 해요? 이미 다 틀어졌는데.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재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너를 배신한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월 중순, 재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적적이네요. 계속 이렇게만 가면 희망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도와줄래? 뭐요? 무릎 꿇게. 왜요?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서연은 재호를 도와 침대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재호는 힘들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재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평생 너만 사랑하겠어. 일어나요.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라니까요. 서연이 재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재호는 다시 울었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5월이 되어 재호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규칙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뭔데? 첫째, 약은 제 시간에 먹어요. 둘째, 금주 금연. 셋째, 정기검진 빠지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정이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약속해요. 약속해. 재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결심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삶도 개척하기로. 반찬 가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아줌마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서연은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도 벌고 성취감도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깨달음이 서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재호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도 복귀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일 시작하면 너는 좀 쉬어. 아니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왜? 힘들잖아. 제 일이 생겼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재호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고 고마워. 뭐가요? 나를 살려줘서, 그리고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줘서. 서연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복잡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0년 가을, 재호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면서 재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덕분이야.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재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왜 또 그래요? 평생 너만 사랑하겠어.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게. 일어나요? 약속해, 진심으로 약속해.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재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삶은 조금씩 평범해졌습니다. 재호는 회사로 돌아갔고 서연은 반찬 가게를 식당으로 키웠습니다. 서연이네 밥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 4개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2년 후 식당은 12개 테이블로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3명을 고용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큰아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장님이 되셨어. 서연은 웃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재호는 변했습니다. 술도 끊었고 늦은 귀가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장 좀 보러 갈까? 바쁜데 괜찮아요?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해. 재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신뢰는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1985년 재호가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다 너희 엄마 덕분이야. 재호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어.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서연은 77살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82입니다. 식당은 이제 아들 민준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가끔 주방에 들러 조언을 해줍니다. 어머니, 이 양념이 비결이죠? 그래. 정성이 제일 중요해. 어느 봄날 서연과 재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요?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재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포기 안 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서연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재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후회와 감사가 섞여 있어요. 무슨 뜻이야? 당신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강해졌거든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알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아,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자. 다음 생에서는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재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나는 남편을 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내 인생을 다시 썼다. 용서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배신과 질병 그리고 헌신의 시간을 지나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선택하고 책임지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서연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말입니다.